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인 철기 시대와 이것이 고대 인도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고대 인도 사회의 사회경제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기술의 변화가 어떻게 생산 방식을 바꾸고 그것이 결국 사회 구조와 문화, 종교, 정치 체제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역사의 발전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내는가, 즉 생산 방식에 의해 주로 결정됩니다. 새로운 도구와 기술이 등장하면 인간들의 사회관계인 생산 방식이 변화하고 이는 사회관계, 정치구조, 종교, 예술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철기 시대가 왜 중요할까요? 철이라는 새로운 금속의 등장은 단순한 도구의 변화가 아니라 전체 사회 구조를 뒤바꿔 놓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고대 인도를 중심으로 이 변화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시혁명 이후의 새로운 도약. 우리 인류 문명의 첫 번째 중대한 전환점이 농업혁명과 이에 따른 도시혁명이었다면 두 번째 중대한 전환점은 바로 철기 시대의 도래였습니다. 초기 문명들, 즉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계곡, 황하 유역의 대제국들은 청동기를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이런 거대 제국의 중심부가 아닌 변방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변방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제국의 중심부는 이미 기존 체제에 너무 깊이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제들과 관료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려 했고 일반 민중들은 무거운 세금과 노동 의무에 지쳐 있었습니다. 반면 제국의 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중앙에 착취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문명의 성과인 구리와 청동기술, 바퀴, 문자 등을 배우면서도 그것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창의적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이처럼 변방 지역의 사회들은 중심부 문명의 기술을 학습하면서도 그들의 경직된 사회 구조는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이 혁신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청동과 철 금속 기술의 혁명. 이제 본격적으로 철기 기술의 등장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철기 기술이 등장하기 전 인류는 이미 구리와 청동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동과 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청동기 시대의 문명들은 구리와 구리의 합금인 청동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속들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구리 광석은 상대적으로 희귀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같은 지역은 구리 광산이 전혀 없어서 아나톨리아나 키프로스 같은 먼 지역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런 무역 네트워크는 자연재해나 전쟁이 발생하면 쉽게 붕괴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청동은 생산 비용이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주로 왕족과 귀족들의 무기나 장신구로만 사용되었죠. 일반 농민들이 농사도구로 쓰기에는 너무 비쌌습니다. 셋째, 청동은 강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기 청동 합금은 주석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서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시혁명이 일어난 지 1500년이 지나도록 피라미드나 신전을 건설하던 노동자들은 여전히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나무로 된 쟁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철은 어떤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첫째, 철광석은 구리 광석보다 훨씬 더 흔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 지표면 가까이에 많이 존재했습니다. 둘째,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철이 풍부했기 때문에 일단 재련 기술이 발전하자 칼, 도끼, 화살촉, 쟁기날, 못 등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철을 다루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철은 구리보다 훨씬 높은 온도약 1538C에서 녹기 때문에 초기 기술로는 완전히 녹인 상태의 철을 생산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대장장이들은 해면철이라고 불리는 스펀지 같은 철을 먼저 만든 다음 반복해서 가열하고 망치질을 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강철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철기 기술은 기원전 2000년경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확산되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노크 문화가 독자적으로 철기 기술을 발전시켰고 기원전 1200에서 1000년 사이에 이 기술은 메소포타미아, 아나톨리아, 이집트, 그리스로 퍼졌으며 기원전 800년경에는 중국 북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철기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변화. 이제 철기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농업혁명. 철기가 농업에 미친 영향은 실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철제 도끼로 빽빽한 숲을 개간할 수 있었고 철제 쟁기로 단단한 땅을 갈아엎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험적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철제 쟁기는 나무나 청동, 쟁기에 비해 최대 300가지 농사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는 더 넓은 지역을 경작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토양을 더 깊이 파서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철제 도구는 관계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철제 삽과 괭이로 수로와 저수지를 파는 작업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런 농업 생산성의 증가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철기는 전쟁 방식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청동 무기와 갑옷을 갖춘 전사 귀족들이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청동 무기는 비싸서 일반 농민들은 구입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철제 무기는 훨씬 저렴했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평범한 농민들도 철창이나 철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귀족 전사들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에서 발견된 철제 무기들은 이런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기원전 800에서 600년 사이의 철제 검은 이전의 청동검보다 더 길고 날카로웠으며 대량 생산된 흔적이 있습니다. 청동 무기가 개인별로 제작되고 장식된 반면 철제 무기는 더 표준화된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무기의 민주화는 사회 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철제 무기로 무장한 중장 보병 호플라이트의 등장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인도에서는 크샤트리아 전사 계급의 독점적 지위가 도전받기 시작했고 이는 불교나 자이나교 같은 평등주의적 종교 운동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철기 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은 직업의 다양화와 도시화였습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자 모든 사람이 식량 생산에 종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전문 장인이나 상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는 새로운 중요한 직업이 되었습니다. 지배층은 늘어난 잉여 생산물로 더 많은 사치품과 좋은 무기를 원했고 이로 인해 목수, 대장장이, 방적공, 직조공, 염색공 같은 전문장인들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장인들과 상인들은 신전과 요새 주변 그리고 무역로를 따라 모여 살기 시작했고 이것이 도시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이 소도시로, 소도시는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인도의 우자인 같은 도시에서는 특정 구역이 금속 가공, 도자기 제작, 직물 생산 같은 특정 수공업 분야에 할당되었습니다. 이런 전문화와 집중은 기술 발전과 무역 성장을 더욱 촉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을 인도로 옮겨보겠습니다. 철기 기술이 인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간단히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의 최초 도시 문명은 인더스 계곡에서 발전한 하라파 문명이었습니다. 이 문명은 모헨조다로, 하라파와 같은 계획된 도시들과 발달된 하수 시스템, 표준화된 무게와 측정 단위, 그리고 아직 해독되지 않은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900년경부터 이 문명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고 기원전 1500년경에는 아리안족이라 불리는 유목민 집단이 북서부 인도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들 아리안족은 원래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에서 온 유목민들로 전투에 능하고 말과 소를 사육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전사족장의 지도 아래 이동하며 살았고 정착된 도시 생활보다는 이동과 방목에 중점을 둔 삶을 살았습니다. 아리안족은
인더스 문명의 도시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탈한 후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문자도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인더스 문명의 문자는 소실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문화적 전통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바로 베다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리안족이 실천한 베다교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반영했습니다. 이 종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동물 제사, 소를 포함한 산동물을 제물로 삼는 제사가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전사 신들의 숭배, 인드라, 바루나, 루드라 같은 전투와 자연의 신들이 주로 숭배되었습니다. 사회적 계급 구분, 베다교의 신화는 사회를 4계급으로 나누고 전사 지배자들과 제사장들이 잉여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특히 푸르샤 수타라는 경전에서는 우주적 존재인 푸르샤의 신체 부위에서 4개의 바르나가 생겨났다고 설명합니다. 브라만 제사장은 입에서, 크샤트리아 전사는 팔에서, 바이샤 상인과 농민은 허벅지에서, 수드라 노동자는 발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초기의 계급 체계는 아직 후대의 엄격한 카스트 제도만큼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직업과 사회적 지위 사이의 상관관계가 덜 엄격했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이동성도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철기 기술이 인도 사회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부터 인도 북부, 특히 겐지스 강 유역에 철기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초기 철기 유물은 주로 겐지스 상류 지역에서 발견되며 점차 동쪽과 남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철기 기술의 도입은 인도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그 영향이 컸습니다. 첫째, 철제 도끼 덕분에 겐지스 강 유역의 울창한 정글을 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전에는 너무 빽빽한 삼림으로 덮여 있어 경작이 어려웠습니다. 둘째, 철제 쟁기로 인해 더 깊이, 더 넓은 지역을 갈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수확량의 대폭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철제 도구를 사용한 관계 시스템의 건설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기원전 800에서 600년 사이에 겐지스 유역의 정착지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철기 기술의 도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을들이 생겨나고 인구가 증가했으며 도시들이 성장했습니다.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자 잉여 생산물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늘어난 잉여는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불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이 잉여는 일반 농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배 계층인 전사들 크샤트리아과 제사장들 브라만이 더 많은 잉여를 차지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지배자들은 농업을 확장시키면서도 농민들에게 촐락곡식의 3분의 1이나 심지어 절반까지 곡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고대 인도의 정치학 교과서인 아르타샤스트라는 다양한 형태의 세금과 곡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배자들은 한편으로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이런 착취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아리안족 출신 평민들은 하층 카스트인 바이샤 농민로, 피정복민들은 최하층 카스트인 수드라 임금 노동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처럼 카스트 제도는 단순한 종교적 관념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착취 구조에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촌락의 계급적 생산 조직에서 발전해 나왔으며 몇 천 년 동안이나 유지된 것도 그런 물질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기 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은 도시화와 사회 구조의 복잡화였습니다. 늘어난 잉여 생산물 덕분에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지배자들은 더 많은 사치품과 더 좋은 무기를 원했고 이로 인해 전문장인 계층이 성장했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함께 사회 구조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스레스틴이라 불리는 길드 마스터와 사르타바하라 불리는 캐러밴 상인들이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들이 스렌이라는 길드로 조직되었고 이들은 자체적인 규칙과 자치권을 가졌습니다. 불교 문헌은 18개의 주요 길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4개의 주요 바르나 계급 내에서
수많은 하위 카스트, 즉 자티가 형성되었습니다. 각 직업 집단은 자신들만의 관습, 규칙, 수호신을 가진 별도의 자티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했던 사회 구조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시 생활의 발전은 새로운 계층의 등장을 가져왔고, 이들은 전통적인 계급 체계에 쉽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철기 시대 인도의 정치적 변화, 왕국과 제국의 등장. 철기 기술과 도시화는 인도, 아대륙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더 많은 인구, 더 효율적인 농업, 더 강력한 무기, 이 모든 것이 더 큰 규모의 정치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인도 북부에는 16개의 마하자나파다가 존재했습니다. 불교 문헌인 앙구타라, 니카야에 기록된 이 왕국들 중 주요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다, 중부 겐지스 지역에 위치한 마가다는 철광석이 풍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빈비사라 왕과 그의 아들 아자타사트루는 마가다를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코살라, 겐지스 상류 지역에 위치한 코살라는 부유한 농업 왕국이었습니다. 부처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프라세나짓 왕이 통치했습니다. 바사, 겐지스와 야무나 강의 합류 지점 근처에 위치한 바사는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아반티, 중부 인도에 위치한 아반티는 우자인을 수도로 하였으며 남부와의 무역로를 통제했습니다. 이 왕국들은 철기 시대의 혜택을 누리며 성장했지만 동시에 서로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다가 철광석의 풍부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점차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우리아 제국의 등장과 번영. 기원전 4세기에는 난다 왕조가 마가다를 통치하며 인도 북부의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21년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난다 왕조를 타도하고 마우리아 제국을 건설함으로써 인더스 강 동쪽의 북인도 대부분을 통일했습니다. 마우리아 제국은 기원전 3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특히 아쇼카 대제 시기에는 대부분의 인도 아대륙을 통합했습니다. 이는 인도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통일 제국이었습니다. 마우리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도시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제국은 한편으로 인도와 메소포타미아,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연결된 육상 무역로를 확보했고 아라비아, 이집트, 동아프리카, 동남아시아와는 해상 무역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사신 메가스테네스는 마우리아 제국의 수도 파탈리푸트라를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도시 중 하나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저서 인디카에는 파탈리푸트라가 목책으로 둘러싸여 있고 570개의 탑과 64개의 문을 갖추고 있으며 9마일 길이 1.75마일 너비에 달하는 광대한 도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마우리아 제국의 군대가 코끼리 6천, 기병 8만, 보병 20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과장된 수치일 테지만 제국의 규모와 번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은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마우리아 제국의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역사적 관점에서 국가 권력과 생산력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우리아 제국은 국가 경제 활동의 전례 없는 확장과 농공상업에 대한 국가 통제, 광업과 소금술 광물에 대한 독점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중앙집권적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카우틸리아의 유명한 정치학 교과서인 아르타샤스트라에 따르면 마우리아 제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앙집권적 관료제. 제국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대규모 상비군과 방대한 관료 조직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었죠. 세밀한 행정 구조, 놀랍게도 촌락 단위까지 관료 체계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몇 개의 마을마다 국경을 관리하고 토지를 등록하고 인구와 가축대장을 관리하는 관리와 모든 종류의 수입을 담당하는 징세원이 있었습니다. 정보체계, 제국을 지원하기 위한 정교한 비밀감시 체계도 존재했습니다. 아르타샤스트라에 따르면 왕은 스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제국 전역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적극적인 경제 개발. 마우리아 국가는 단순히 기생적인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새로운 정착지를 개척하고 국가가 하사한 토지에 농민들이 정착하도록 장려하고 관계 공사를 조직하고 물의 분배를 조정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토지 정책. 흥미롭게도 마우리아 국가는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대신 국가가 토지를 통제하고 조세를 통해 잉여를 추출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지역 엘리트들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마우리아 제국의 번영은 철기 기술과 잘 조직된 관료제, 그리고 활발한 무역 네트워크의 결합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도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통일 제국이었으며 이후의 모든 인도 제국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철기 시대 인도의 문화적, 종교적 변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철기 기술이 어떻게 인도의 경제와 정치 구조를 변화시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물질적 변화가 어떻게 문화와 종교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과학적 역사관의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생산 방식의 변화가 결국 의식 구조와 이데올로기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농경 사회로의 전환과 가치관의 변화. 유목 생활에서 정착 농업으로의 전환은 인도인들의 세계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초기 아리안족의 신들은 전투와 이동을 미덕으로 내세웠습니다. 리그베다의 주신 인드라는 전투의 신이었고 소마의식에서는 동물 제사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착 농업 사회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가치관이 중요해졌습니다. 후기 베다 문헌에서는 농업의 신인 푸샨과 같은 신들이 더 중요해졌고 제사의 성격도 변화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소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초기 아리안족에게 소는 주로 고기와 제물로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기시대 농경사회에서 소는 쟁기를 끄는 필수적인 동력이 되었죠.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보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중요해졌고 이것이 종교적 관념으로 발전했습니다. 농민 가정이 아무리 굶주려도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소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실용적 필요에서 시작된 관습이 나중에는 현대 힌두교의 특징인 소숭배와 도살 금지로 발전했습니다. 타이티리아 브라흐마나와 같은 후기 베다 문헌에서는 소가 우리의 어머니라고 묘사하며 신성시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생산 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종교적 관념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도시 생활의 발전과 직업의 다양화도 종교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장인과 상인 계층은 전통적인 베다교의 틀에 쉽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직업적 지식을 갖고 있었고 이것은 종종 종교적 의식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각 직업 집단은 자신들만의 수호신을 모셨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장이들은 트바슈트리를, 목수들은 비슈바카르만을 숭배했습니다. 기존의 베다교는 이러한 직업 신들을 흡수하면서 점차 변화했고 이것이 향후 힌두교의 다신교적 특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직업별로 구분된 자티아위 카스트 체계가 발전하면서 사회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철기 시대의 철학적, 종교적 혁명, 불교와 자이나교의 등장. 아마도 철기 시대 인도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혁명은 기원전 6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종교 운동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었던 것이 고타마 시다르타의 불교와 마하비라의 자이나교였습니다. 이 새로운 종교들은 왜 이 시기에 등장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기 시대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두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불살생, 두 종교 모두 동물 제사와 살생에 반대했습니다. 이는 농경사회에서 소와 같은 가축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반전쟁주의, 두 종교 모두 전쟁에 반대하고 비폭력 아힘사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철기 무장 국가들 사이에 파괴적인 전쟁에 지친 일반 대중의 염원을 대변했습니다. 카스트제도 비판, 두 종교 모두 출생에 의한 카스트 구분에 반대했습니다. 부처와 마하비라는 개인의 행동과 덕성이
출생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합리주의적 접근, 두 종교 모두 미신적 요소보다는 합리적 사고를 강조했습니다. 부처는 형이상학적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으며 실용적인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교리는 당시 새롭게 등장한 사회 계층들, 특히 도시의 상인과 장인들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브라만 중심의 전통적인 베다교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더 평등주의적인 새로운 종교에 끌렸습니다. 철기 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만들어낸 모순과 갈등이 새로운 종교적, 철학적 해결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불교의 국가적 수용과 아쇼카 대제. 흥미롭게도 이러한 반전통적 종교인 불교는 마우리아 제국의 가장 강력한 황제였던 아쇼카에 의해 국가 종교로 채택되었습니다. 아쇼카는 기원전 264년에서 227년에 재위했으며 처음에는 정복전쟁을 통해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칼린가 전쟁에서 목격한 끔찍한 사륙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불교로 개종했습니다. 그의 안반 칙령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10만 명이 사망하고 15만 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아쇼카의 불교 수용은 단순한 개인적 신앙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유용했습니다. 불교의 보편주의적 윤리는 다양한 종족과 문화로 이루어진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데 이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불교의 카스트 제도 비판은 각 지역의 상층 카스트들과 싸우던 중앙 집권적 황제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종종 지방 엘리트들의 권력 기반이었으므로 이에 도전하는 종교 이념은 중앙 권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쇼카는 인도 전역에 석주와 안반 칙령을 세워 불교의 담마와 도덕적 원칙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동물 희생을 금지하고 불교의 덕목을 장려하며 종교적 관용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선교사들은 스리랑카, 중앙아시아, 그리스에서 박트리아 왕국까지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로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제국 전체에 체계적으로 전파한 사례 중 하나였으며 불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첫 단계였습니다. 마우리아 제국 이후의 인도, 분열과 새로운 통합. 마우리아 제국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쇼카가 죽자 제국은 곧 분열되었습니다. 거대한 군대와 관료기구를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자원을 필요로 했고 당시의 기술과 통신수단으로는 그렇게 큰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번에는 제국의 해체가 문명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멸망과 달리 마우리아 제국 이후의 인도 사회는 정치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경제적 연속성을 유지했습니다. 농업과 상업은 계속 번영했습니다. 인도 남부에서는 로마의 동전이 발견되고 배는 로마 제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무역을 계속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서 발견된 암포라와 로마 동전은 이런 무역 관계의 증거입니다. 수공업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직물, 금속 제품, 보석 등의 생산이 활발했으며 화폐 경제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이미 충분히 발전해 있어서 중앙 집권적 국가의 붕괴가 경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쿠샨 제국과 굽타 제국의 등장. 이런 경제적 연속성 덕분에 마우리아 제국이 붕괴한 지 500년 후에 새로운 제국들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쿠샨 제국 BC 30년경에서 AD 375년 중앙아시아에서 온 유목민 쿠샨족이 북서인도에 세운 제국으로 실크로드 무역을 통제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 불교 예술인 간다라 미술이 발전했습니다. 사타바하나 왕조 BC 230년에서 AD 220년경 데칸 고원을 통치한 왕조로 로마와의 해상무역으로 번영했습니다. 이들은 아마라바티와 나가르주나콘다 같은 중요한 불교 유적을 남겼습니다. 굽타 제국 320에서 550년 찬드라굽타 1세가 마가다 지역에서 건국한 제국으로 인도 북부의 대부분을 통일했습니다. 이 시기는 종종 인도의 황금기로 불리며 문학, 과학, 예술, 건축에서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굽타 제국은
마우리아 제국보다 덜 중앙 집권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금화의 유통, 토지 증여 시스템, 분권적 통치 방식을 통해 더 유연하게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왕족뿐 아니라 상인과 길드도 적극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후원했습니다. 상인들의 기부로 장엄한 사원, 동굴 조각, 불교 수도원 등이 건설되었습니다. 아잔타와 엘로라의 동굴 사원, 사르나트와 마투라의 불교 조각은 이 시기 예술의 뛰어난 성취를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는 칼리다사와 같은 위대한 시인과 극작가들이 활동했으며 산스크리트 문학의 고전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굽타 시대는 인도 과학의 전성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천문학에서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아리아바타, 그의 저서 아리아바티아에서 원주율을 정확히 계산했고 지구가 자전한다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바라하미히라, 판차시탄티카에서 5가지 주요 천문학 체계를 종합했으며 중력의 개념을 암시했습니다. 브라흐마굽타, 영과 음수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립했으며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인도에서 발전한 십진법 숫자 체계는 나중에 아랍 세계를 거쳐 유럽에 전파되어 아라비아 숫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수학과 과학의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인도 문명은 아시아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힌두교는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같은 장엄한 사원 건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불교는 스리랑카,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법현과 현장 같은 중국 승려들은 인도를 순례하고 불교 경전을 번역했습니다. 인도의 수학 지식은 아랍 세계로 전파되어 알콰리즈미 같은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고 나중에 유럽의 르네상스에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철기시대 인도는 단순히 지역적 문명이 아니라 세계 문명의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6세기 이후 인도는 점차 문화적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여러 소국으로 분열되고 북서부 지역은 잇따른 침략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도 사회의 생산력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업 기술은 철기 시대 이후 오랫동안 정체되었고 관계 시스템도 국가의 지원 없이는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잇따른 왕조들은 영토를 보존하고 내부 평화를 유지하고 도로와 무역로를 보호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인도 아대륙의 광활한 지리를 당시 기술로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역과 상인들의 영향력도 줄어들었고 불교도 점차 쇠퇴했습니다. 8세기에 나란다와 같은 불교 대학들이 여전히 번영했지만 힌두교의 복구와 후대의 이슬람 침략으로 인도에서 불교는 결국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시기에 인도 사회는 일종의 봉건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중앙정부가 약화되면서 사회는 자급자족하는 촌락 경제들로 파편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왕들이 농민들에게서 뽑아낸 잉여 말고는 관료들에게 봉급을 줄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신계간지의 관리를 맡긴 관료들에게 토지를 하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토지 증여 시스템은 점점 확대되었고 이는 중앙 권력의 약화와 지방 엘리트들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와 동판 증서는 이런 토지 증여의 증가를 보여줍니다. 대다수 장인들은 지역 시장이 축소되면서 촌락에서 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시장을 위한 생산은 점차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으로 대체되었고 이러한 경제적 자급자족은 사회적, 문화적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농업이 확산되면서 생산은 어느 정도 늘어났지만 이는 브라만의 영향력이 커지는 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브라만들만이 각 촌락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점점 더 브라만 중심이 되었고 역사학자 로밀라 타파르가 지적했듯이 공식 교육이 완전히 스콜라적으로 바뀌면서 지적, 속박이 심해졌습니다. 이는 직업과 지식의 세습화로 이어졌습니다. 브라만들은 불교의 일부 요소를 흡수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신성함을 보여주기 위해 채식주의를 채택하고 소고기 섭취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카스트 제도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농민 사회 바깥의 부족들은 불가촉천민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을 변두리에 살아야 했고 가장 비천한 일만 할 수 있었으며 상층 카스트들은 이들과의 접촉만으로도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차별은 카르마와 다르마 개념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때 급속한 변화와 지적 번영을 이룩했던 지역이 내향적인 촌락사회, 종교적 미신, 파편화된 왕국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직된 사회 구조는 약 10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후대의 이슬람과 유럽 정복자들은 수많은 하위 카스트로 구성된 복잡한 카스트 제도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식민지 시대를 거쳐 현대 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철기 시대가 인도 사회에 미친 광범위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인도 문화는 세계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무역을 촉진하며 도시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이는 또한 제국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불교와 자인화교 같은 새로운 종교운동의 탄생을 촉진했으며 수학과 천문학 같은 과학 분야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기술 변화가 몰고 온 일련의 연쇄 반응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철기 기술, 농업 생산성 증가, 잉여 증대, 인구 증가와 도시화, 철제 무기, 군사력 강화와 확산, 전통적 전사 귀족의 약화, 새로운 정치 형태, 도시화와 직업 다양화, 새로운 사회 계층 등장, 전통적 카스트 구조의 도전, 새로운 종교운동, 무역 확대, 문화적 교류, 과학과 예술의 발전, 세계적 영향력 확대, 카스트 제도, 자급자족 촌락 경제로 파편화, 전근대적 전통 강화, 인도 사회 근대화 발전의 악영향.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초기 철기 시대의 역동적인 발전은 결국 더 경직된 사회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사회는 점차 자급자족적인 촌락 경제로 파편화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반적으로 생산력의 발전이 생산관계와 모순을 일으킬 때 사회적 변혁이 일어납니다. 인도의 경우 철기 시대 초기에는 생산력의 급격한 발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생산력이 더 이상 중요한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카스트 제도로 표현된 생산관계가 굳어지고 지배적인 사회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도가 다음 기술적 혁명, 즉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철기 시대 인도의 역사는 기술 혁신이 어떻게 사회, 경제,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문화적, 종교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동시에 이는 사회적 계층화와 권력 구조, 그리고 종교적 관념이 어떻게 혁신의 과실을 제한하고 배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의 동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앞으로 우리 현대 사회가 인공지능, 자동화, 유전자공학과 같은 새로운 기술 혁명을 경험하면서 고대 인도의 철기 시대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그 혜택이 사회 전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지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함께 탐험한 역사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